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낳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캐나다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40대 중반이랍니다. 아이 공부 때문에 유학시키려고 하냐고요? 천만에요. 기러기 남편 같은 거 필요 없고 아이랑 저랑 둘만 갈 거예요. 캐나다에서 오래 살았어도 한국을 좋아했고 친척들이나 친구들도 한국에 많이 있지만 지금은 당장 한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떠나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보낸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 온 가족이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지수, 현수, 준수 다들 이리 모여봐. 가족 회의 좀 하자. 아빠랑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아빠가 연탄 공장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연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어. 그건 알지? 그래서 아빠는 연탄 공장 말고 다른 일을 해보려고 많이 찾아보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어. 너희들 생각은 어때? 이민? 우와, 아빠, 난 무조건 찬성이야. 내 친구도 미국으로 이민 가는 있는데 완전 천국이래. 시간표에 낮잠 시간도 있고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잘생기고 멋있는 애들이 눈앞에 널렸대. 좋아, 좋아. 그래서 우리 캐나다로 언제 가는 거야? 언니는 지금 무슨 잘생긴 애들 타령이야. 나는 싫어요. 친구들이랑 다 헤어져야 하잖아. 중학교 가면 헤어질지도 몰라서 어제도 그 얘기하면서 애들이랑 막 울었단 말이야. 싫어. 난 안 갈래. 난 그냥 여기 살면 안 돼? 아이, 할머니 집에서 학교 다니면 되잖아. 할머니 집 가까워서 전학도 안 가도 되고. 난 여기서 그냥 살래. 저보다 2살 위였던 언니는 한창 남자에 관심이 많을 때라 그랬는지 TV 외화 드라마 열혈 시청자라 그랬는지 하여간에 무턱대고 잘생긴 백인 남자들과 같이 학교 다닐 생각에 한껏 들써서 좋다고 난리였지만 저는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헤어지는 게 싫었어요. 전학도 아니고 이민이라니요. 저보다 5살이나 어린 남동생은 너무 어렸으니까 별 생각이 없었고 식구들 중에 저만 완강하게 반대를 해봤지만 캐나다 이민은 이미 결정된 일이었던 거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이민을 가게 되었고 부모님은 밴쿠버 다운타운에 쿠키집을 하셨는데 예상보다 빨리 자리를 잡은 덕분에 쉽게 정착했던 것 같아요. 언니나 제가 영어에 익숙해지는 것보다도 더 빨리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덕분에 저와 언니의 남동생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답니다. 이민을 제일 반겼던 언니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을 가장 그리워했어요.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특히 좋아해서 대학에 진학한 후론 여름방학은 꼭 한국에서 보내더라고요. 물론 저도 한국 친구들과 교류를 계속 이어왔지만 언니만큼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언니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대학원 진학을 하면서 아예 한국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캐나다에 적응을 하지 못했다기보다는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언니가 한국에서 석사를 하게 되면서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한국에 자주 나오게 되었고 한번 나오면 머무르는 시간도 길어지게 됐어요. 언니, 엄마 아빠는 아직 모르지? 언니가 남자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온 거 말이야.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그렇게 좋아? 캐나다에서 공부한 거 아깝지도 않아? 언니가 하는 공부는 더더욱 캐나다에서 하는 게 훨씬 좋잖아. 공부라도 마치면 들어올 것이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으이그. 꼬맹아,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 소개팅으로 만났으니 뭐 처음부터 운명적이었네 어쩌네 그런 건 아니었어. 게다가 한국 캐나다 장거리 연애라니 난 별로였거든. 근데 남자친구가 나랑 너무 잘 통하는 것 같다고 적극적으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장거리 연애도 한번 해보지 싶어서 만나기 시작했는데 만나보니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걸 알겠는 거야. 난 그 사람 놓치기 싫어. 다 때가 있는 거잖아. 지금을 놓쳐버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언니는 연애에 안달이 나서 남자친구랑 매일매일 같이 있고 싶다며 한국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준비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부모님도 캐나다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역이민을 결심하셨답니다. 아유, 엄마도 나이가 드나 봐. 늙기 싫은데 이런 게 늙는 건가 싶어.
한국 와서 한국 음식 실컷 먹다가 밴쿠버로 돌아가면 바타 냄새를 맡기가 싫어지더라. 그리고 외할머니, 할머니 다 연세가 높으시니까 그것도 그렇고. 가족들 다 여기 있고 우리만 밴쿠버에 있으니 아무래도 좀 쓸쓸하긴 한가 봐. 지수 결혼 준비도 그렇고 아빠랑 다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해. 그러면서 저도 한국에 있는 대학원에 진학하게 됐어요. 5살 아래인 남동생은 너무 어릴 때 이민을 갔기 때문에 연락하는 한국 친구들도 없고 그냥 캐나다인으로 자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한국에 와도 할 일도 없고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내 남동생 혼자 캐나다에 남고 나머지 식구들은 다시 다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부모님은 시 외곽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정학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말하자면 귀국 후에 귀촌을 하신 거죠. 농사를 지을 생각은 없었으니까 귀농은 아니고 귀촌. 그리고 노후 자금으로 시내 적당한 위치에 원룸 건물을 하나 지을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즈음 저에게도 지금의 남편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중이었답니다. 남편은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제가 대학생이 된 첫 여름방학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 한창 초등학교 친구들 다시 만나는 게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캐나다에 있을 때부터 인터넷으로 친구 찾기를 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었죠. 그렇게 다시 만났을 때부터 남편은 저를 쫓아다녔는데 저는 연애보다는 여자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더 좋았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는 매일 이메일을 쓰고 여름방학마다 한국에 들어오면 맨날 태우러 와서 제가 어딜 가든 데려다 줬어요. 몇 년을 변함없이 쏟는 정성에 감동했고 결국은 사귀게 된 거예요. 연애를 하는 사이가 되었어도 단둘이 어울리는 것보단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때가 많았고요. 언니랑 형부랑 어울리는 시간도 많았어요. 남편도 형부 못지않게 사교적인 성향이라 형부랑 남편은 둘이서 죽이 참 잘 맞았거든요. 현수랑 나랑 자매인 건지 우리 신랑이랑 네 남자친구가 형제인 건지 한 번씩 진짜 헷갈린다니까. 아니 둘이 어쩜 그렇게 잘 맞아? 신기하다 정말. 아이 형님이 워낙 성격이 좋으시니까요. 형님, 제가 형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사실 저 현수가 너무 좋아서 현수만 있으면 뭐든지 다 좋은데 누나랑 형님이랑 어울리는 거 진짜 좋아요. 진심으로요. 아부라고 해도 듣기 좋네. 그렇지만 사랑은 처제랑만 해라. 우리 둘이 잘 맞을 수밖에. 자매를 자랑하잖아. 취향이 통하는 거지. 형부, 그렇게 말하기엔 언니랑 나랑은 너무 다른데요? 어쨌거나 둘이 잘 지내는 건 좋아요. 친구들도 좋지만 가족만큼 편하고 좋진 않거든요. 이민을 가서 살았던 것 때문인지 우리 가족들이 유난히 사이가 좋은 편이잖아.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랑 잘 어울리는 것도 중요한데 내 남자친구로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그거네. 그거야. 남편과 연애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남편은 이미 저희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왕래를 하는 사이였으니 시댁에서도 저를 만나보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자리가 불편하기도 했고 가능하면 최대한 뒤로 미루고 싶었거든요. 시아버지는 체육과 교수였는데 유도 선수 출신으로 매우 엄하고 엄청나게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들었던 터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가끔 남편에게 들었던 이야기들로 미루어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남편과 시누이까지 모두 시아버지 말이라면 벌벌 떨며 찍소리도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았거든요. 저희 집이랑 분위기가 너무 다르기도 하고 특히 저는 그런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었으니까 결국 시부모에게 인사를 드리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죠. 시아버지는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지식한 분이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저희 집과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도무지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거기다 시아버지가 식당 직원들에게 툭툭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경악하고 말았다니까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시아버지는 결혼을 하면 공부고 일이고 다 그만두고 남편 내조만 하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헤어질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매달리는 바람에 헤어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결혼을 할 자신도 없어서 연애 기간만 길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시댁에서는 남편의 결혼을 더 미룰 수 없다고 압박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죽어도 저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했어요. 결국 남편이 석고대죄라도 하듯 무릎까지 꿇고 앉아 몇 날 며칠을 시아버지에게 빌었다고 해요. 현수야, 나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반항한 거야. 솔직히 너무 무서워 죽을 뻔했는데 너랑 헤어지는 게 더 무서워. 그래서 죽을 각오로 덤빈 거라고. 난 죽어도 너랑 못 헤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고마워하기라도 해야 해?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난 지금 어이가 없어.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데 왜 너희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제가 캐나다에서 오래 살았다고는 하지만 한국에서 초등학교까지 나왔고 저희 부모님도 너무나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한국 문화, 한국 부모님, 특히 시부모님의 생각 같은 것도 잘 이해하는 편인데 시아버지의 가부장적인 성향은 많이 심한 편이었어요. 결혼을 하면 앞으로도 그런 문제들로 부딪힐 일이 많을 것 같아서 망설여지더라고요. 아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도 싹싹한 남편을 좋아하셨고, 특히 언니와 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준 덕분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시아버지는 무척 가부장적인 분이셨지만 그에 비해 시어머니는 그나마 저를 많이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죠. 현수야, 아버지가 저러셔서 너무 마음이 안 좋지. 걱정도 많이 될 거야. 그래도 결혼하면 내가 뒤에서 할 수 있는 한 많이 도와줄게. 어지간한 건 내가 다 져주고 살지만 싸우기 싫어서 그런 거지. 나도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랬던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자마자 태도가 돌변하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시아버지 앞에서는 아무 발언권도 결정권도 없는 사람처럼 있더니 제가 결혼한 후에는 세상 그렇게 말도 많아지고 목소리도 커지는 거 있죠. 시아버지에게 찍소리도 못하는 걸 저한테 푸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로 대놓고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호락호락 당할 제가 아니죠. 할 말 하면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들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소신 있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저를 희생해야 하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사는 게 다 그런 거죠, 뭐. 언니, 나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임신한 게 반갑지가 않아. 이런 마음이 드는 것부터 죄지는 거라는 거 알지만 마음이 그런 걸 어떡해? 내가 그 교수님 연구실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 했는지 언니도 알잖아. 몇 년을 기다려서 겨우 연구원 자리를 따냈다고. 대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 부부하는 거 시댁에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걸 투쟁하다시피 해서 허락받은 건데. 아, 하필 이 시점에 임신이라니. 속상해 죽겠어, 정말. 그렇게 속상하면 임신한 게 반갑지 않다는 등 입으로 죄짓지 말고 그냥 연구실에 들어가는 건 어때?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양해를 좀 받을 수도 있지 않아? 어차피 그 프로젝트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라며. 태교하려고 일부러 논문 쓴다는 사람도 있더라. 최고의 태교래. 엄마 닮아서 똑똑한 애로 낳는 것도 좋잖아. 나도 너무 그렇고 싶다 정말. 말해 뭐해. 마음이야 굴뚝 같지. 근데 아무래도 자신도 없고 연구실에서 피해를 주는 거잖아. 차라리 애부터 낳고 다음 기회를 노려서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어. 저는 그렇게 너무나도 원하던 일을 임신 때문에 포기해야 했어요. 그 자체로도 너무 속상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대놓고 긁더라고요. 그가 보렴 내가 뭘 했니? 주말 부부까지 하게 되면 아기 낳는 것도 자꾸 미뤄지고 좋을 게 뭐가 있냐고. 애부터 얼른 하나 낳고 공부든 뭐든 하라고 했잖니. 결국 내 말대로 됐잖아. 세상이 아무리 달라졌다고 해도 여자로서 아내로서 해야 할 도리라는 게 있는 거야. 잘난 척 아무리 해봤자 결국은 여자가 맞춰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거든. 시어머니는 가부장적인 시아버지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잡혀 사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시아버지가 며느리인 제게는 관대한 것 같으니 그게 배알이 꼴려 사사건건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저만 봤어요.
시어머니에게 바보 등신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제 편을 들어줬고 공부하느라 일과가 불규칙한 저를 대신해 집안일이나 육아도 더 많이 맡아서 했죠. 시어머니는 가끔 보는 거지만 남편은 매일 보잖아요. 남편이 잘하니 그런 대로 만족하며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편이 주식 투자로 무려 50억을 벌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고 말고가 아니라 그저 얼떨떨했어요. 게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주식 투자를 했나 싶었죠. 50억? 아빠가 사업을 했어도 난 그렇게 큰 돈이 찍혀있는 통장도 본 적이 없어. 아무리 수익이 크게 났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돈을 벌려면 투자한 금액도 만만치는 않았을 거 아니야. 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규모가 큰 투자를 했어? 어디 나 모르게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 다 쏟아부은 거야? 그게 말이야. 사실은 장인어른께 아니, 투자를 좀 받았어. 그렇지, 투자를 받은 거야. 형님이 주식 투자 쪽으로 감이 좋은 거 자기도 알지? 뭐 그땐 시장이 워낙 좋을 때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장인어른도 형님 말 듣고 투자하셔서 재미 좀 보셨다면서. 근데 내가 형님 따라다니면서 좀 보니까 이게 정말 되겠다 싶더라고. 투자를 하면 하는 만큼 그대로 버는 건데 자금은 없고 답답해 죽겠는 거야. 그러다가 장인어른 딱 찾아뵙고 부탁드렸지. 장인어른이 형님이랑 나를 또 좀 예뻐하시잖아.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하시면서 말이지. 그래도 그렇지. 그럼 그렇다고 나한테 사실대로 말했어야 할 거 아니야. 어쩜 아빠도 나한테 그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있어? 내가 딸인데 어쩜 이래. 그거야. 자기가 워낙 주식 투자를 안 좋게 보니까 그러신 거지. 나랑 형님이 그러시자고 말씀드렸어. 괜히 호의적이지도 않은데 얘기했다가 자기 걱정만 하게 만들까 봐 그랬어. 아이 그래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래도 이렇게 대박이 났는데 계속 화만 낼 거야? 미안해. 용서해 주라. 네, 그랬던 거죠. 알고 보니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자금을 빌려 형부가 제공한 주식 정보로 투자를 해 대박이 난 거였어요. 남편은 형부와 형제처럼 잘 지냈지만 저희 부모님께도 아들처럼 잘하긴 했어요. 오죽하면 친정엄마가 딸 둘 시집 보내고 아들 둘 얻은 것 같다고 하셨다니까요. 언니는 엄마 아빠께 사근사근 잘하는 편이 아니었고 저도 공부하느라 늘 바빴으니 실제로 딸 둘보다 사위 둘이 친정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뵙고 챙기고 있었던 건 사실이었죠. 형님이 은행원이던 시절부터 봐왔지만 주식 투자 쪽으로 감이 타고난 거야. 대학 다닐 때부터 주식에 관심이 많았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투자 경력이 몇 년이야? 은행 그만두고 나오길 잘했지. 사표 쓰고 본격적으로 나서길 잘한 거잖아. 전문 개인 투자자로 명함도 파고 너튜브 채널 운영도 하면서 주식 투자 컨설팅도 하면서 나름 인정을 받았다니까. 너튜브 채널이 뭐 그렇게 잘 나가는 건 아니었지만 이게 시작이니까 그래도 벌써 마니아층도 있고 그러거든. 그래서 형부 쫓아다니면서 아빠 돈 빌려서 투자 꿈이나 했냐? 형부랑 자주 어울리면서 주식 얘기도 할 거라고 생각은 했어도 어차피 여유 자금 없으니 재미삼아 소액 투자나 하는 줄 알았지. 아 세상에. 어떻게 나 모르게 우리 아빠한테 돈을 빌려서 그런 걸로 주식 투자할 생각을 했어. 의도적으로 나를 속인 거잖아. 이건 배신이야. 50억 번 게 문제가 아니라 신뢰 문제지. 50억 벌었다고 그러면 내가 무턱대고 좋아하면서 다 없던 일로 하자고 할 줄 알았어? 자기를 속인 건 내가 100번 1000번 잘못했어. 잘못했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약속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테니까 용서해줘. 좋은 것만 생각하자. 응? 자기야.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 나 정말 화 많이 났어. 앞으로 다시는 내 허락 없이 우리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마. 약속하는 거야? 정말. 다시는 그러지 마. 이미 벌어진 일을 주워 담을 수도 없으니 어쩌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라고 하신 일이니 저도 그냥 그 정도에서 알겠다고 하고 용서해 주기로 했죠. 그런데 그즈음 캐나다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혼자 있는 남동생이 위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다행히 진행이 많이 된 건 아니래. 수술만 하면 되는데 캐나다 병원 어떤지 너도 알잖아. 기다리는 게 일이야. 진료 예약하고 판정받는 것까지도 한참 걸렸다는데
게다가 준수처럼 위급하지 않은 환자는 아무리 암 수술이어도 수술 날짜를 바로 안 잡아준대. 그러니 어째? 할 수 없이 한국 들어와서 수술해야지 뭐. 남동생은 캐나다 시민권자여서 캐나다에서 치료를 받으면 모든 게 다 무료거든요. 반대로 한국에서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으니 비용이 만만찮게 드는 거예요. 이럴 때 보면 한국 의료보험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암 수술 같은 것도 다 의료보험 적용이 되니까 생각보다 큰 비용이 아니던데 제 동생의 경우는 달랐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병부터 낫게 하고 봐야죠. 마침 친정 부모님께 빌린 돈을 갚으면서 남편이 동생 수술비를 대겠다고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처남 수술은 내가 시켜줄 거야. 그렇잖아도 혼자 캐나다에 있어서 자주 만나지도 못하는데 이런 기회에 매형 역할 톡톡히 해줘야지.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처남 들어오면 장모님이랑 처남한테 좋은 거 잘 챙겨 먹이고 그럼 돼. 알았지? 50억이나 번 남편은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면서 동생 수술이며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투자금은 친정 부모님이 됐고 투자 정보는 형부가 알려준 것이니 남편이 대박나서 얻은 수익금에 친정의 지분이 적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고 본인이 먼저 나서서 그러겠다고 하니 알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당장 찾아오시더라고요. 아유, 나 참 기가 막혀서. 네 친정 동생 수술비를 왜 내 아들이 대니? 너희 부모님이 그 돈 못 댈 만큼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맞사위도 아니고 막내 사이가 왜 그걸 내냐고. 너희 부모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라고 하시더냐? 그건 아니지. 너나 너희 집에서 우리 아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있으면 말해봐라. 나 모르게 뭐 대단한 거라도 해준 거야? 내 아들이 번 돈인데 나는 아직 그 돈 구경도 못했다. 근데 그걸 너희 친정일에 홀라당 쓴다고? 한두 푼도 아니고 보험도 안 되는 암 수술비를 다? 아이고 어림없다. 내 아들이 번 돈은 우리 집 식구들만 쓸 수 있는 거지. 네 친정 건물도 있다면서 그걸 팔든지 담보 잡혀 대출을 받든지 그럼 될 일이지 왜 사위 돈에 눈독을 들이는 거야? 아니 어머님 입장도 알겠는데요.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나 저희 부모님이 수술비 대라고 한 적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본인이 나서서 다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생판 남이라도 누가 암 걸렸다는 소리를 들으면 괜찮냐고 안부부터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친동생 일이에요. 가족 일인데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시어머니가 어이없게 나오니 너무 화가 나서 저도 참지 못하고 할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제 머리 끄덩이부터 잡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가족은 무슨 가족? 누가 누구 가족이야? 좋게 말로 하려고 했더니 이게 건방지게 어디서 누굴 가르치려 들어? 네가 뭐가 잘났는데 내 아들을 치고 흔들어. 내가 그동안 네가 이뻐서 그냥 두고 본 줄 알아? 내 아들 생각해서 할 수 없이 봐준 거야. 그랬는데 이제 보니 집안 말아먹을 년일세. 간도 크지. 감히 그 큰 돈을 가로채려고 해? 당장 이혼해. 너 같은 도둑년을 어떻게 며느리로 두고 사니? 이혼해라. 그게 왜 그 사람 돈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저랑 그 사람이 부부고 어머님이야말로 한 달이 건너죠. 그리고 그거 저희 부모님 돈으로 저희 형부가 준 정보로 투자해서 번 돈이거든요. 제가 왜 이혼을 해요? 누구 좋으라고 이혼하나요? 절대 이혼 못해요. 그리고 이혼을 해도 어머님이 해라 마라 하시는 건 아니죠. 시어머니가 돌아가고 나서도 한참 동안 무슨 일을 당한 건지 정신이 멍했어요. 머리끄덩이를 잡히다니요. 무슨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걸 봐도 에이 현실성 없다고 어이없어 했는데 그 일을 제가 당한 거잖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들어오길 기다려 시어머니가 제게 한 말과 행동을 고스란히 전했어요. 알았으니까 흥분부터 좀 가라앉혀봐. 저가 도움으로 번 돈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엄마한테 잘 얘기했는데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좀 그런가 보지. 그리고 나도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처남 수술비 책임지겠다고는 했지만 엄연히 그 돈은 내가 투자해서 번 돈이야.
돈을 누구한테 빌렸든 정보를 어디서 얻었든 결국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투자를 한 건 나라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아? 이렇게 난리를 칠 일이냐고. 우리 엄마 나쁘게 말하는 거 나도 별로 안 듣고 싶으니까 그만 얘기해. 뭐? 네가 번 네 돈이라고? 지금 선긋기 하는 거야? 내가 머리채까지 잡혔다는데 지금 네 엄마 편을 들겠다는 거지? 이런다고? 참, 돈이 무섭다더니. 돈 앞에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야? 돈보다 사람이 몇 배 무섭네. 네가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다 정말? 그렇게 허탈할 수가 없었어요. 저한테나 친정 부모님께 그동안 그렇게 잘했던 것도 결국 친정 부모님 재산 때문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의심과 서러움이 폭발해서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너네 집 재산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나 있어? 꿀랑 건물 하나 갖고 있는 걸로 무슨 유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 아, 나 참 어이가 없네. 야, 정신 차려. 너네 집 그 정도 아니야. 네가 제일 잘 알지 않아? 당장 내 친구 처가들만 봐도 그렇지. 나는 처가 덕분은 축에 끼지도 못한다고.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너 정말 성격 이상한 거 알아? 처음엔 자유롭고 시원시원하게 할 말 다 하는 게 좋아 보이기도 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것이지. 픽하면 남편한테 따지고 드는 여자랑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한 건지 알겠더라. 네 성격 정말 별로야. 나 하나 되니까 너 데리고 살지? 아이고. 그 순간 정말 많은 것들이 알아졌어요. 눈앞이 확 넓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사랑했다기보다는 남들 눈에 보이는 조건들에 매료되었던 것 같아요. 가부장적인 시아버지 아래에 자랐기 때문에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을 가진 저와 결혼하며 시아버지에게 반기도 들어보고 공부하는 아내를 지지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뭐가 됐든 다 소용없는 얘기고 중요한 건 지금 남편에게 소중한 건 제가 아니라 돈이라는 거였죠. 그날 이후 남편과 제 사이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씁쓸하고 허무했지만 그렇다고 이혼을 할 수도 없었어요. 솔직히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나 싶어서 분함과 오기로 버텼던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버틴 거였어요. 버텼다는 표현이 정말 맞는 말이었죠.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걸핏하면 찾아와서 이혼 소리를 해댔어요. 너 그렇게 잘난 척 똑똑한 척은 혼자서 다 하더니 이혼은 못하겠니? 너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사고를 가진 여자라면서 그렇게 잘난 네가 이런 걸 어떻게 참고 있니?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건 너 편할 때만 갖다 붙이는 말이었던 거야. 내가 너라면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안 살겠다. 너란 애는 참 여러 가지 의미에서 대단하긴 대단해.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저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연구소 일도 포기하고 자식 낳아서 잘 살고 있어요. 이혼 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틈만 나면 찾아와서 이러세요? 어머님이야말로 그렇게 강압적인 아버님이랑 어떻게 지금까지 사셨어요? 이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게다가 저희는 아직 이혼 얘기 꺼내본 적도 없어요. 자식 핑계댈 생각은 하지도 마라 얘. 누가 들으면 뭐 아주 현모양처인 줄 알겠네. 이혼하고 너도 너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살아. 왜? 50억이 아른거려서 이혼 못하겠니? 꿈도 꾸지 마라. 그 돈 네 돈 아니다? 아니면 뭐 너랑 이혼하고 내 아들 새 장가 들어서 잘 사는 꼴은 못 보겠어서 그러니? 네가 못 보겠다고 한들 어쩌겠어. 내 아들은 이혼만 하면 어리고 예쁘고 착하네. 얼마든지 만나지. 당장 만나지. 걔가 지금 너 이뻐서 이혼 소리 안 하고 있는 줄 아니? 네, 그 꼴은 못 보겠네요. 어머님이랑 그 사람이랑 저희 아버지 돈으로 투자해서 번 돈 펑펑 쓰면서 떵떵거리는 것도 못 보겠고요. 새 장가 들겠다고 신나는 것도 못 보죠. 배 아파서 그렇게 하겠어요? 네, 저는 이혼 못해요. 안 합니다, 이혼. 사흘 건너 하루꼴로 시어머니와 저는 전쟁을 치렀어요. 남편도 처음엔 시어머니를 말리는 듯 하더니 결국 이혼 소리를 꺼내더군요. 이제 그만하자. 너랑 엄마랑 계속 그러는 거 나 정말 보기 싫거든.
넌 정말 어떻게 된 애가 어디서 건방지게 어른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말대답을 하고 그러냐? 그냥 어른도 아니고 우리 엄마다 우리 엄마. 네 시엄마라고. 너는 시엄마고 뭐고 다 우습지. 나 너랑 정말 못 살겠어. 그만하자. 이혼하자고. 기막혀서 정말. 아, 그러세요? 언제는 그런 내가 멋있어서 좋다며. 어머님한테 할 말 다 해도 한 번도 뭐라고 한 적 없었잖아.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게 건방진 게 되는 거야? 그게 막 거슬려? 갑자기?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 몇십억 쥐고 있으니까 아쉬울 게 없다는 거지? 내가 보기엔 이혼하고 싶어서 그냥 이혼할 이유를 만들려고 싸움을 거는 걸로밖에는 안 보여. 미안하지만 나는 네가 바라는 대로 놀아날 생각 전혀 없거든. 할 수 있으면 어디 한번 해봐. 이혼? 웃기고 있네. 나는 이혼을 바라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혼을 당할 어떤 잘못도 한 게 없어. 무슨 수로 이혼할 건데. 그렇게 이혼이 하고 싶으면 그 50억 다 내놔. 그거 다 나한테 넘기면 이혼해 줄게. 됐냐? 이렇게 나오시겠다. 고고한 척 하더니 결국은 너도 돈이라는 거네. 야, 어이없다.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해도 그래도 내가 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너도 바닥을 드러내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해. 그 50억 네가 내놓을 생각이 있기나 해? 넌 절대 그 돈 포기 안 할 거잖아. 나도 절대 이혼 못 한다는 얘기니까 사람 우습게 만들지 말고 다시는 이혼 얘기 꺼내지 마. 남편은 제가 그렇게 이혼을 안 해주고 버티니까 지 멋대로 행동하며 못 살게 굴기 시작했어요. 집에 밤늦게 들어오는 건 기본이고 술이 취해 들어오거나 맨정신으로 들어오거나 오래간만에 집에 들어오면 맨날 비꼬는 말이나 막말만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 대단하신 박사 마누라님. 집에 안 들어온 남편 기다리셨나? 내가 외박이라도 하면 이혼해 줄래? 바람 피우는 꼴까지 보여줄까? 그러고 싶냐? 아, 너 잘났잖아. 너 잘나서 그런 거 못 보잖아. 그런 꼴 안 볼 거잖아.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네가 바람이 나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으니까 맘대로 해. 내가 너한테 미련이 있어서 이혼 안 하고 있는 줄 아는 건 아니지? 너한테 마음이 남아있어야 그 꼴을 보내 못 보내 하든가 말든가 할 텐데 나 너한테 남은 감정 하나도 없어. 이대로 이혼해버리기엔 너랑 결혼해서 보낸 내 시간이 아깝고 억울해서 그런다. 그리고 너 좋은 대로 해주기 싫다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몰라? 남편은 제가 하는 공부도 무시하며 저를 자극하는 말을 일부러 더했어요. 정말 들어주기 힘들었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하던데 그게 되나요? 전 그렇게 쉽게 안 되던데요. 여러분들은 그게 잘 되시나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요. 인터넷에 듣기 싫은 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방법 뭐 그런 식으로 검색도 해봤다니까요. 속으로 애국가를 불러라, 구구단을 외워라,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을 외워라. 드라마에서 본 잘생긴 배우를 떠올려라. 뭐 아주 가지각색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 우습기도 하고 그렇지만 당시에는 정말 절박했어요. 너무 괴로웠거든요. 남편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마다 저도 가만히 있진 않았고 그렇게 맞받아치며 화도 내고 그랬지만 하다 음식 타박까지 해대며 치사하게 나오니 정말 참고 버티기 어렵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 그까짓 이혼 하자 해 하고 말지. 그 소리가 몇 번이나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번갈아가며 들들 볶는 남편과 시어머니는 지치지도 않고 그 기세가 더 당당해지기만 하니 저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은 한계에 다다르게 됐어요. 결국은 남편에게 이혼 도장 찍어주겠다고 말해버렸거든요. 너 지금 분명히 이혼한다고 한 거다. 그제? 모르게 없기야 이거. 한 입으로 두 말 안 하는 거지? 너는 그런 얘기는 아침 일찍 해야지 이 밤에 하냐. 너 마음 먹었을 때 바로 법원 가서 서류 내버려야 하는데 에이 안 되겠다. 증인이라도 불러서 다짐을 받아야지. 엄마 오시라고 할게. 괜찮지? 제가 이런 찌질한 놈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네요. 그 밤에 시어머니를 오라 하더니 각서를 쓰자는 등 둘이서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마라. 번복 안 한다고 했고 바로 다음날 남편이랑 법원 가서 이혼 서류 제출했습니다. 아주 후련하던데요. 실실 웃음까지 새어나오지 뭐예요.
그리고 일단은 같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는 그때까지도 돌아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엄마, 얘 좀 봐. 이혼해준다고 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애가 아주 정신 나가나 봐. 아까부터 막 실실 웃고 이런다니까 사람 무섭게. 그만 좀 무서워. 진짜 무서우려고 그래. 그렇게 이혼 못한다고 버티더니 갑자기 이혼해주겠다고 하는 것부터 미심쩍었는데 이혼 당하는 게 뭐가 좋다고 왜 이렇게 웃는 거야? 왜 이래?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미치다니요. 제가 왜 미쳐요? 그냥 기분 좋아서 웃는 거예요. 이제 당신 같은 사람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꼴 더 이상 안 봐도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전 앞으로 좋은 꼴만 보고 살라고요. 이게 정말 미쳤나 보네. 이야, 미칠 거면 곱게 미쳐. 뭐? 당신 같은 사람들? 얘, 너도 들었지? 너 왜 가만히 있어? 이 미친년 이거 그냥 가만둘 거야? 지 친정으로 보내든지 빨리 치워버려라. 아유, 꼴도 보기 싫다. 엄마, 관둬요. 화내봤자 엄마 몸만 상해. 어차피 앞으로 다시 볼 일도 없는데 뭐 적선한다 생각하고 엄마가 참어. 적성 같은 소리 하네. 이혼 서류 냈지만 아직 숙려 기간도 거쳐야 하고 그때까진 내가 여기서 지낼 거야. 어차피 이 집은 내가 갖기로 했잖아. 친정에 아직 자세한 말씀도 못 드렸고 애 학교나 학원도 바로 옮기기 힘드니까 당분간 난 그냥 이 집에서 살 거야. 서로 꼴 보기 싫으니까 네가 너희 엄마 모시고 너희 집으로 가든지 알아서 해. 이혼 합의해주면서 저는 그 50억 필요 없다고 했고 대신 집이며 차, 적금이나 보험 등 공동으로 갖고 있던 다른 재산은 다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양육권도 물론 제가 갖기로 했고요. 양육비도 넉넉하게 받기로 했죠. 그렇게 이혼을 하고 싶어 했던 남편이고 게다가 50억에 대한 공동 분할도 포기하겠다고 했으니 나머지 조건에는 남편이나 시어머니도 순순히 합의를 한 거예요. 전 그렇게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 남편과 완벽하게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전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야, 이 앙큼한 년아, 너 알고 있었니? 우리 아들 지금 경찰서 끌려갔는데 너는 이거 다 알고 있었니? 알고 있었지? 너 인연 이거 다 알고 이혼 도장 찍은 거 아니야? 이혼 서류 내고 와서 미친년처럼 실실 웃을 때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말해봐. 너 알고 있었지?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그렇게 궁금하세요? 그러시다면 알려는 드릴게요. 네, 물론이에요. 저는 당연히 알고 있었죠. 제가 알고 있었거나 말거나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이혼을 해준 건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이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이혼해달라며 못 살게 구는 것에 지치고 한계를 느껴서 이혼 도장을 찍어준 게 아니었답니다. 물론 그 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한 건 아니었고 그런 척을 한 거였어요. 왜 그랬냐고요? 이전 시모가 저한테 달려와서 말한 것처럼 전 남편이 경찰서에 잡혀간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그런 거죠. 전 남편과 형부가 주식 리딩방 같은 형태로 사기를 쳐서 그 큰 돈을 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형부는 그동안 너튜브 채널 등을 통해 주식 관련 콘텐츠를 올리며 확보한 구독자들, 컨설팅을 해주던 투자자들 등 자신을 믿고 투자하려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의 주축으로 단톡방 같은 걸 개설해서 매입하고 매수하는 종목과 시기 등을 리딩한 거였어요. 사람들에게 매입할 것을 리딩하고 그렇게 주가가 오르면 먼저 팔아버리는 수법으로 수익을 올린 거죠. 전 남편은 그 과정에서 투자자를 더 끌어오는 역할도 했고 형부와 같은 시기에 매수를 함으로써 형부와 함께 수익을 올린 거고요. 형부가 언니에게 다 털어놓고 이실직고를 해서 저는 언니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랍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며 이혼을 해주겠다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숙려 기간을 거쳐 완벽하게 이혼을 한 이후에 전 남편과 형부의 금융사기 행각은 사기를 당한 투자자들의 고소로 형사 입건이 된 거였어요. 형부가 주동자이긴 했지만 전 남편의 죄도 결코 가볍지가 않죠. 피해 금액도 상당했으니까요.
형부는 피해자들이 고소를 진행하려는 걸 알게 되자 언니에게 납작 엎드려 사실대로 털어놓고 싹싹 빌었던 거고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다 정말. 내 남편이 사기꾼이라니. 사기친 얘기를 무슨 고백인 양 하더니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캐나다나 미국, 그게 아니면 동남아 어디라도 괜찮다고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곳으로 도망가서 살자고 하더라. 사기쳐서 번 돈으로 도망가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지. 요즘 같은 세상에 도망자 생활 해봤자 한국에서는 금방 잡힐 것 같으니까 아예 외국으로 뜨고 싶었나 봐. 내가 캐나다 영주권이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라도 유리하게 작용할 걸 기대했겠지.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하더라. 근데 어떻게 그러니? 솔직히 나는 그 인간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해도 이혼을 하겠다거나 그런 마음이 먹어지진 않아. 그래도 그 돈을 갖고 도망가서 살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처벌받으라고 얘기했어. 너한테도 얘기해줘야 할 것 같아서 바로 얘기하는 거야. 언니는 형부한테 그 얘기를 들어 사실을 다 알게 되었을 때 저한테도 바로 알려줬고 그 덕분에 저는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뒤늦게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된 이전 시어머니는 금지옥엽 장남이 감옥 가게 생겼으니 뒤로 나자빠지기 직전이면서 그 와중에도 저를 찾아왔던 거고요. 이 마당에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남편이고 시엠이고 다 속이고 한 이혼은 다 무효야. 그런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든 네 남편 빼낼 생각을 했어야지. 어떻게 이혼을 해준다고 했니? 네 남편 옥바라지 네가 해야지 누가 한다고 이혼을 해. 제 친동생이 위암에 걸렸다고 했을 때 처가 식구들은 가족도 아니라고 가족 취급도 안 하면서 머리끄덩이까지 잡고 이혼하라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옥바라지나 하라고 이혼을 없던 일로 하자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오셔서 이러시는 건 아니시죠? 억지 눈물이라도 흘리시면서 매달리는 척 붙들고 늘어지시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뭐 화풀이 같은 거라도 하려고 오셨나 본데 딱 이 정도는 들어드릴게요. 예, 화풀이는 무슨 화풀이야.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같이 상의를 좀 해보자고 온 거지. 그래, 너는 진작 알고 있었으면서 우리를 다 속이고 이혼해서 너만 쏙 빠져나간 건 좀 괘씸하긴 했다. 게다가 따지고 보면은 이게 다 네 형부 때문이잖니. 내 아들은 네 형부가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말이야. 그러니 네가 진술 같은 것도 좀 잘해주고 법원에 그 탄원서도 써서 보내고 그러자는 거지. 피해 금액이 어찌나 어마어마한지 내가 기절할 뻔했어. 50억. 그거 50억 다 남아있지도 않았지만 그대로 토해내도 어림도 없더라. 그러니 꼼짝없이 감옥살이하게 생긴 건데 그렇게 들 건 아니지?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네 자식아비잖니. 아이 좀 도와줘. 끔찍한 소리 하지도 마세요. 제가 그럴 마음이 눈꼽만큼이라도 남아있었다면 이혼을 했겠어요? 걸핏하면 저한테 잘난 척한다, 똑똑한 척한다 그러셨죠? 전 잘난 척한 적도 없고 똑똑한 척한 적도 없었는데 괜한 자격지심으로 그러셨잖아요. 평생 남편한테 억눌려서 찍소리도 못하고 하셨던 것도 알고 저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던 것도 잘 알아요. 근데 그런 심보를 갖고 계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사신 게 제 탓도 아닌데 왜 본인이 그렇게 사신 걸 왜 저한테 억하심정을 갖고 그러셨어요? 그래놓고 아직도 남 탓이나 하고 싶으세요? 그 사람이 저지른 일은 그 사람 잘못인 거죠. 돈 벌었을 때는 그 돈 다 그 사람 거라고 저더러 한 푼도 쓰지 말라고 그 난리를 치시더니 일이 잘못되니 이제 와서 그게 저희 형부 친정 탓이 되나요? 세상 참 편하게 사시네요. 어떻게 사시든 저는 이제 관심 없고요. 도와드릴 생각도 없어요. 이럴 시간 있으시면 다른 데 가서 다른 방법이나 더 알아보세요. 그 후 남동생은 수술을 잘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수술 경과도 좋고 치료도 순조롭게 잘 받고 있답니다. 남동생 치료가 끝나고 몸 좀 추스르고 나면 저는 제 딸이랑 같이 캐나다로 들어가서 공부를 계속하려고 해요. 마침 남동생이 있는 지역에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고 싶다고 이메일을 보내둔 상태예요. 사실 제 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래도 아빠인데 전 남편을 도와주지 못한 게 미안해서 그러냐고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아무리 아빠여도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걸 제대로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애한테도 교육적으로도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딸을 가진 걸 알았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아. 이제라도 딸과 함께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된 것에 감사하려고요. 시대에 맞지도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은 억지를 부리는 가부장적이었던 이전 시아버지. 그런 시아버지에겐 찍소리도 못하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저를 구박하던 이전 시어머니에게 벗어났고 무엇보다 믿었던 전 남편의 실체를 더 늦기 전에 알게 되었잖아요. 감쪽같이 속아 산 세월을 분하게 여겨봤자 뭐하겠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딸아이를 얻었으니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할래요. 딸아이를 저처럼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키울 수 있게 된 게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아무래도 이전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눈치를 보게 되었거든요. 제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 여러모로 감사할 일들 뿐이네요. 이젠 정말 좋은 마음으로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좋지 않은 기억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저는 한국이 좋아요. 한국말을 하는 게 좋고 한국말로 할 수 있는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거든요. 지금은 딸아이를 데리고 캐나다로 돌아가지만 딸아이도 한국과 한국말을 잊지 않도록 도와줄 거예요. 가족들이 다 한국에 있으니 자주 들어오기도 할 거고요. 다음에 한국에 오게 되면 여기에 안부 남길게요. 아니다. 캐나다 가서도 너튜브 계속 할 거니까 자주 안부 전할게요. 씩씩하게 잘 지내는 얘기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린 딸이랑 같이 캐나다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